안녕하세요. 저는 68살의 김덕수라고 합니다.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농기계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손이 귀한 집안에 태어나 늦은 나이에 어렵게 외아들 하나 얻고 그 아들이 결혼해 손주까지 봤으니 남들이 보기엔 부족할 것 없는 인생이었죠. 그런 제 인생이 한순간에 통째로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손이 귀했습니다. 남들 다 본 자식을 저는 느지막이 어렵게 하나 얻었습니다. 외아들 재현이었습니다. 그리고 2살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당시 2살배기 손주 지호 덕분이었죠. 아버지, 부릉부릉가? 그래, 우리 강아지. 어린이집까지 할아버지가 데려다 줄게요. 한미는 안 가? 할머니는 부녀에 가셨지. 우리 둘이 가자. 응? 손주를 트럭 조수석에 태우고 가는 그 짧은 길이 전 그렇게 좋았습니다. 아침이면 대리점 직원들이 절 보고 한마디씩 했죠. 아이 사장님, 요즘은 사장님이 아니라 할아버지시네요. 이놈아, 사장이 뭐가 중요해. 손주가 첫째지. 손주가 어린이집 가방을 메고 아장아장 걸어가던 그 골목이 저한테는 평생 일군 대리점보다 값진 풍경이었습니다. 손주 지호가 태어나기 4년 전 외아들이 처음으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인사드릴 사람 데리고 왔어요. 어이구, 들어오거너라. 어디 보자. 며느리는 시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한다는 조용하고 단아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인사부터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우리 아들이 안목은 있구나. 어서 앉아요. 아내가 며느리 손을 덥석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곧 외아들이 어렵사리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은 이 사람이 임신을 했어요. 3개월 됐대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손기환 집안에서 임신 소식이라니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무슨 경사야? 그래서 빨리 데려온 거야? 네,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순서가 좀... 아니, 순서는 무슨? 들어와서 살림 차리는 게 순서지. 안 그래? 세아가, 우리 집안 들어오면 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 넉넉히 지원해 줄 테니 아무것도 걱정 마라. 아버님, 감사합니다. 며느린 그때 처음으로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며느리 어깨를 감싸더군요. 세아가, 이제부터 우리가 친정이다. 친정.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먼저 말해. 저 시아버지는 성격이 불벼락 같아서 고민 상담하고는 거리가 멀어. 우스갯소리처럼 말하는 아내를 보며 저도 며느리도 웃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다 주마. 손주 잘 낳아.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없으니. 식은 일주일 만에 잡았습니다. 아내는 자기 폐물함을 통째로 며느리에게 넘기겠다고 했고 저는 시내 아파트 전세금까지 보태줬죠. 누가 봐도 두 손 들고 환영한 결혼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직접 가락지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아가, 너 이거 받으면서 한 가지만 알아둬라. 우리 집안에 너는 빌려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다. 우리 재현이한테만 잘해주면 그걸로 됐어. 아버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은 무슨 부담? 네가 가져야 할 것들이야. 손주 지호가 태어나던 날 저는 산부인과 복도에서 동네 사람들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 덕수 형님, 아들이야 딸이야? 아들이야. 아이고, 축하해 형님. 잔치는 언제 할 거요? 오늘이지 뭐. 가게 앞마당에 자리 깔아놓을 테니까 와. 그렇게 떠들썩하게 전화 돌리고 있는 사이 아내가 슬그머니 산후조리원으로 먼저 가버렸습니다. 전 그저 며느리가 산후 안정을 취해야 하니 시어머니가 가서 챙겨주려나 보다 했죠. 전 그날 오후 잔치상 한가운데서 막걸리 잔을 들며 친구 정환이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정환아, 자네도 한 잔 받아. 친구도 무척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아이 덕수야 진짜 축하한다. 손주 사진 좀 보여줘봐. 그날 친구가 제 어깨를 감싸며 환하게 웃던 얼굴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너무 즐거운 하루였으니까요. 저녁이 다 되어 아내가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왔습니다. 며느린 좀 어때? 잘 있어. 너무 호들갑 떨지 마. 며느리 부담스러워해. 호들갑은 무슨? 아이 손주 봤는데. 그 성격 좀 누그러뜨려. 며느리한테 너무 가까이 가면 며느리도 시아버지 무서워해. 내가 뭘 어쨌다고? 내 말 들어. 그냥 며느리 자리는 시어머니가 챙기는 거야. 당신은 그저 손주만 예뻐해줘. 지금 모아 돌아보면 외아들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코피가 자주 났고 멍이 잘 들었죠. 잇몸에서 피가 멎지 않아 학교 가다가 돌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 그게 마음에 걸려 몇 번이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재현이 한번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 받아보는 게 어떨까? 왜 또 그 소리야? 애가 자꾸 멍들고 코피 나잖아. 한번 봐야지. 이미 봤어. 동네에서 다 봤다고. 그냥 체질이래. 별거 아니야. 그래도 큰 병원 한번. 덕수씨, 애 기죽이지 마. 멀쩡한 애를 환자 만들고 싶어? 그리고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애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그 후로 아들은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아내가 말은 그렇게 해도 이래저래 신경 쓰고 있나 보다 흐뭇했죠. 재현아, 그 약이 뭐냐? 그 종합 영양제 같은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챙겨주시는 거. 몸에 좋은 거면 됐다. 잘 챙겨 먹어. 네, 아버지. 외아들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해부터 부쩍 말수가 줄었습니다. 재현아, 너 요새 왜 그래? 무슨 일 있냐? 아니에요, 아버지. 고민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 고민은 무슨 고민이에요. 그냥 공부가 좀 힘들어요. 공부야 차차 하면 되지. 우리 아들이 1등 아니어도 돼. 아빠한텐 넌 전부야 전부. 아버지, 왜 그래? 아니에요. 저도 아버지가 우주만큼 좋아요. 그럼 외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곤 했습니다. 그렇게 애살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이 출장 중에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건 손주 지호가 막 2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휴대폰 너머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재현 씨가 쓰러졌대요. 출장 동료가 발견했는데 의식이 없대요. 뭐? 어디 병원이야? 지금 응급실 옮기는 중이래요. 저도 지금 출발할게요. 내가 갈게. 같이 가. 저는 트럭을 몰고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옆자리에서 아내가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죠. 외아들은 한 달을 버텼습니다. 출혈성 합병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코피나고 멍들던 그 체질이 결국 그 아이를 데려가더군요. 의사가 마지막 순간 제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그 환자분 평소에 응고 관련 치료받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치료요? 무슨 치료요? 의무기록 보니까 오랫동안 약을 처방받으셨던데 본인이 잘 챙겨 드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한 달 약이 다른 거였거나요. 아니 무슨 약이요? 전 그런 거 모르는데요. 옆에 있던 아내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알아요. 제가 알아서 챙기던 거예요, 선생님. 자식 죽어가는데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만하시고 우리 아들이나 좀 살려주세요. 절규하는 아내의 모습에 의사가 곧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네, 보호자분.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외아들은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며느리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끝까지 책임지마. 너랑 지호는 내가 끝까지 챙기마. 알겠지? 며느리가 그제야 무너지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네가 뭐가 죄송해? 자네가 우리 재현이 끝까지 옆에서 지켰는데 뭐가 죄송해? 아버님, 저는 말 안 해도 돼야. 그냥 우리 지호 잘 키우자. 응? 네, 아버님. 며느린 그날 얼굴을 숙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빈소 안쪽에서는
친구 정환이가 상복을 입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빈소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제 손을 잡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덕수야, 괜찮아? 자네야말로 이렇게 힘들어해. 에휴, 하긴 자네 우리 재현이 친외삼촌보다 더 잘해줬지. 자네 마음이랑 내 마음이랑 뭐가 다르겠어. 그래, 너무 힘드네. 그렇게 외아들이 떠나고 2년이 흘렀습니다. 손주 지호가 4살이 됐죠. 며느린 도서관 복직을 알아보고 있었지만 일자리가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점점 손주 보기를 귀찮아하더군요. 이 나이에 또 애를 봐야 한다는 게 무슨 죄야?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우리 손주잖아. 손주는 손주인데 내 무릎이 못 견뎌. 그렇게 쉬워 보이면 당신이 하던가. 내가 볼게. 자넨 부녀회나 잘 다녀. 며느리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알았어, 알았다니까. 그렇게 해서 손주는 거의 제가 키우게 됐습니다. 어린이집 등하원, 식사, 놀이까지 다 제가 했죠. 대리점 일은 직원에게 맡기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손주 목욕은 자기가 하겠다며 굳이 시간을 빼서 달려오더군요. 어린이집 등원도 제가 하겠다고 하면 아버님 제가 할게요. 아침 시간은 제가 빼도 돼요. 라며 한사코 따라붙었습니다. 전 그게 며느리가 직장을 못 구해 미안해서 그러는 줄만 알았습니다. 지금 와보면 며느리는 손주 몸에 든 멍자국 하나라도 제가 볼까 두려워서 그랬던 거죠. 그렇게 어느 봄날 결국 손주 정강이의 큰 멍자국이 제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지호야, 이거 어디서 다친 거요? 몰라요. 그냥 있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친구가 때렸어? 아니에요.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있었어요. 며칠 뒤 어린이집 선생님이 조심스레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버님,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지호가 자꾸 멍이 들고 코피도 자주 흘려요. 이가 흔들려서 빠지는데 출혈이 멎질 않아요. 혹시 가정에서... 그게 무슨, 우리 손주가 얼마나 귀한데요.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데. 사실 우리 애가 어디 다친 적도 없는데 자꾸 그러니까 저도 걱정입니다. 아이, 죄송해요. 혹시 모르니 한번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선생님.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전 집에 돌아온 며느리를 슬쩍 불렀습니다. 수진아, 지호 좀 봐줘봐. 무릎이 자꾸 멍이 드는데. 며느리가 손주 무릎을 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또 멍이... 지호야, 괜찮아? 며느리도 과할 정도로 놀라더니 그러더군요. 아버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내일 병원에 가볼게요. 그 모습이 안쓰러워 걱정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다음날 병원을 갔다 왔는데 별다른 말이 없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몸 상태는 많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그 다음날 며느리와 아내 몰래 손주를 데리고 시내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큰 병원 소아과 과장은 제 친구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용돈을 쥐어주던 아이였고 우리 아들과 친한 형동생 사이였죠. 덕수 어르신 어서 오세요. 지호 데려오셨네요. 조 원장, 우리 손주 좀 봐줘. 자꾸 멍이 들고 피가 안 멎어. 며느리가 병원 갔다 오면 별거 아니라고만 하는데 이상하게 어린이집 다닌 뒤로 멍을 달고 살아. 그래요? 한번 종합검사 의뢰해 볼게요. 며칠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 그 자네 알아서 다 해줘. 비용은 걱정 말고. 조 원장이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한마디 더 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재현 형님 의무 기록도 한번 같이 봐도 될까요? 가족력 확인 차원에서요. 재현이 거? 그래, 봐. 다 봐. 난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리고 어르신도 피 검사 한번 하세요. 나? 뭐 그러지 뭐. 이왕 온 김에 하고 가지. 감사합니다, 어르신.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래, 자네만 믿어.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원장님이 직접 뵙자고 하세요. 손주분 결과 나왔어요.
다음 날 찾아온 진료실에서 조 원장이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지호는 북의 유전성 출혈 질환이 확실합니다. 아버지 쪽에서 내려오는 병이에요. 북에? 그럼 우리 재현이한테 있었던 거야? 네, 그 의무 기록 보니까 재현 형님도 같은 병이셨더라고요. 오랫동안 치료받고 계셨고요. 잠깐만, 조 원장. 우리 재현이가 치료를 받았다고? 네. 그런데 어르신 정말 모르셨어요? 몰랐어. 아내가 한 번도 말을 안 했어. 영양제라고 약 먹는 건 있던데. 조 원장이 침을 한번 삼키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확인을 한 게 있어요. 이 북의 유전이라는 게 워낙 명확한 거라 어르신 혈액도 같이 돌려봤거든요. 내 거? 왜? 서류 한 장 드릴게요. 마음 단단히 잡으세요. 조 원장이 내민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부, 손자, 친자 관계 검사 결과 불일치 0%. 저는 그 글자를 3번 읽었습니다. 글자가 글자로 안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조 원장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아이 혹시 입양한 아이예요? 아니면 며느님 쪽이나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 저는 그 순간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처음 떠오른 얼굴은 며느리였습니다. 우리 아들 살아있는 동안 그 애가 누굴 만나기라도 했나? 아니면 결혼 전부터 다른 남자아이를 우리 재현이 아이라고 속이고 들어온 건가? 그 짧은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스쳐갔습니다. 조 원장, 자네 똑바로 말해. 그럼 우리 손주가 우리 재현이 자식이 아니라는 소리야? 어르신, 그건 이 검사로는 알 수 없어요. 이 검사는 어르신이랑 손주만 본 거니까요. 다만 어르신 핏줄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 몰래... 어르신, 단정 짓는 건 아니에요. 다만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지만 종이 위의 활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진료실 책상 위에 놓인 조 원장과 아들의 어깨동무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들과 손주는 얼굴이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도 입꼬리도 머리 가마자리까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두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조 원장, 자네 이 얼굴 봐. 우리 지호랑 재현이. 이게 남이야? 이렇게 닮았는데. 너무 닮긴 했네요, 어르신. 그런데 유전자 검사가 거짓은 아니라서. 우리 며느린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 지호는 우리 재현이 얼굴 그대로고 입양도 아니지. 4년 동안 내가 그 애 키웠어. 며느리 임신해서 들어오고 출산하는 거 다 봤는데. 그럼 어르신, 그러면... 조 원장이 무언가 말하고 싶은 걸 꾹 참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굳은 마음으로 말했죠. 조 원장, 한 가지만 더 부탁하자. 우리 재현이 유품 중에 모발이며 칫솔이면 다 있어. 군 시절 헌혈증도 있고. 내가 그거 다 가져올 테니까 검사 한번 더 해줘. 하시려고요? 그래. 손주랑 아들 검사, 그리고 나랑 우리 아들 검사 둘 다 해줘. 조 원장이 한참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걸 확인하시면... 안 괜찮아. 안 괜찮은데 어디에서 병이 났는지 알아야 어딜 수술할지 알지. 자네 한 번만 도와줘. 비밀로 해주고. 네, 어르신. 제가 책임지고 해드릴게요. 병원을 나서며 저는 죽은 아들 유품 박스가 들어있는 며느리 집 옷장 방향을 향해 차를 돌렸습니다. 며느리 집에 들어서며 전 일부러 환하게 웃었습니다. 속이 다 타들어가도 며느리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었죠. 세아가, 그 아버지가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서 왔다. 네, 아버님, 들어오세요. 우리 재현이 유품 정리 안 한 거 있지? 내가 한번 보고 싶어서. 네, 아직 박스째 옷방에 있어요. 보실래요? 내가 직접 봐야 할 게 좀 있어서. 며느리가 옷방 문을 열어줬습니다. 박스 3개가 가지런히 쌓여 있더군요.
전 일부러 천천히 박스를 열며 자연스러운 척했습니다. 이거 칫솔도 있고 면도기도 있구나. 네, 차마 못 버려서요. 그래. 네 마음 내가 다 알지. 나도 집에 못 버린 거 천지야. 그런데 아버님, 왜 갑자기... 그냥 보고 싶어서. 아빠가 자식 물건 만지고 싶을 때도 있잖아. 네, 아버님. 며느리가 옷방에서 나간 사이 저는 아들이 쓰던 머리 밑에 붙어있는 목은 몇 가닥과 칫솔, 군 시절 헌혈 증서까지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 원장 손에 다 넘겼죠. 조 원장, 결과 나오는 즉시 연락 줘. 네, 어르신. 제가 사설기관에 직접 의뢰할게요. 비밀 보장되는 곳으로요. 그리고 어르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마음 단단히 드세요. 단단히 잡고 있어. 걱정 마. 그 일주일이 제 평생 가장 길었습니다. 밥이 모래 같았고 밤이 천길이었죠. 아내가 옆에서 코를 골 때마다 저는 천장을 보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뒤 조 원장이 직접 대리점 사무실로 봉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결과 나왔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 원장이 봉투를 책상에 내려놨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봉투만 바라봤죠. 열어줘. 내 손이 떨려서 못 열겠어. 네, 어르신. 조 원장이 봉투를 열어 2장의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재현 부, 김지호 자, 친자관계 일치. 김덕수 부, 김재현 자, 친자관계 불일치. 저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보다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천장을 봤습니다. 천장이 흐렸습니다. 조 원장. 네, 어르신. 이게 그러면... 어르신, 지호는 재현이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지? 네. 죄송합니다, 어르신. 자네가 왜 죄송해? 자넨 잘했어.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33해를 내 아들로 안고 내 아들로 자랑하고 그 아이 보낸 뒤에는 손주라고 그 빈자리를 메우며 살아온 세월이었죠. 그게 다 거짓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인생을 와르르 무너뜨린 자는 제 곁에서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너무나 화가 나고 열이 받았지만 당장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배신자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으니까요. 제 죽은 아들의 친아버지, 그자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조 원장, 한 가지만 더 부탁하자. 이 결과지 자네가 따로 사본 한 부 더 만들어줘. 원본이랑 따로 보관해줘. 내가 필요할 때 찾지 마. 네, 어르신, 그렇게 할게요. 전 그날 사무실 문을 잠그고 1시간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울진 않았습니다. 눈물이 안 나오더군요. 대신 머릿속에서 무엇인가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평소처럼 저녁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된장찌개를 떠주며 평소처럼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어디 아파? 걱정하는 아내의 모습에 소리치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 담으며 최대한 대화를 피했습니다. 피곤해. 오늘은 일찍 잘 거야. 그러고선 방으로 돌아와 자는 척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가 잠든 뒤 거실로 나와 30년치 가계부 묶음 한 권씩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결혼 첫 해부터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적어둔 그 가계부였죠. 펼쳐보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매년 12월 둘째 주 어김없이 조의금이라는 항목으로 큰돈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딱 12월에만 장례식이 있을 리 없죠. 명목상의 돈이고 목적은 다른 데 있었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처제 계좌로 송금된 정체불명의 돈이 30년 동안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 아들의 의료 영수증이 단 한 장도 가계부 사이에 끼어 있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장도요. 종합영양제 영수증조차도요.
혼자서 증거를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흥신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행적을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친아버지에 대한 것도 말이죠. 며칠 뒤 저는 다시 며느리 집에 갔습니다. 이번엔 아들의 일기를 찾아보러 갔습니다. 아내에게 가계부를 쓰는 습관이 있었듯 아들은 일기를 쓰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 버릇은 아내가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가, 우리 재현이 일기장이 있다고 했지? 자네가 다 모아뒀다며. 네, 아버님. 고등학교 때부터 군대 갔다 와서까지 다 있어요. 결혼 전이 정리해서 박스에 넣어둔 거예요. 한번 보자. 네, 아버님 보세요. 며느리가 박스를 내려주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그 박스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 밤 아내가 자는 동안 서재에서 일기장을 한 권씩 펼쳤습니다. 첫 권은 외아들의 고등학교 1학년 일기였습니다. 처음 몇 페이지는 그저 단순한 소년의 평범한 글이었죠. 그런데 봄 어느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화장대 서랍을 정리하다가 내 진단서를 봤다. 폰빌레브란트 병 유사, 북의 유전성.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병이란 뜻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평생 멍 한 번 안 들고 코피 한 번 흘리지 않은 사람이다. 어떻게 이 병이 나한테 있을 수 있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맞나? 오늘 아버지가 학교 끝나고 트럭으로 데리러 오셨다. 나를 보고 재현아, 우리 아들 하시는데 난 그 눈을 똑바로 못 봤다. 아버지가 너무 좋다. 너무 좋아서 이걸 평생 묻고 살아야겠다. 내가 아버지 자식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아버지가 가장 무너지실 테니까. 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진 모르지만 나는 끝까지 아버지의 아들로 살고 싶다. 저는 그 페이지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죽은 자식이 17살에 혼자 짊어진 그 무게가 종이 위에서 저한테 옮겨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미가 저지른 죄를 아들이 받아서 감내해야 하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을 만큼 황망하고 가슴이 아파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 페이지씩 보다가 죽기 2달 전 일기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오늘 정환 아저씨를 찾아갔다. 어머니 화장대에서 옛날 편지 한 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30년 전 어머니가 아저씨한테 보낸 편지였다. 당신이 떠나면 우리 셋이 다 죽는다라는 문장이 있었다. 아저씨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아저씨가 제 친아버지입니까? 아저씨가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떨궜다. 침묵은 긍정이라고 했는데. 더 듣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어머니가 날 따로 불러 말했다. 재현아, 너 미친 짓 하지 마. 너만 입 다물면 다 끝나는 일이야. 아버지한테 말하면 너만 죽는 거야. 너희 아버지 아들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그 사람 친자식이 아니면 쫓겨나는 건 둘째치고 우리 둘 다 그 자리에서 맞아 죽을 수도 있어. 너 아버지 좋아하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입 다물어. 어머니가 그 말을 하는데 난 무서웠다. 거기서 일기는 끊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기 후 외아들은 출장지였던 곳에서 쓰러져 한 달 만에 떠났죠. 저는 일기장을 덮고 옛 사진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30년 전 가게 창업식 사진. 친구 정환이가 제 옆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왜 여태껏 몰랐을까요? 그 친구의 얼굴 윤곽이 아들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저는 그 사실을 거르고 있었나 봅니다. 평생 친구라 부른 사람이, 거래처를 함께 다닌 사람이, 내 식탁에 한 식구처럼 앉아있던 그 사람이 내 아내의 남자였고 내 아들의 친아버지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화를 내고 싶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두 사람이 도망가도록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죽은 아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두 사람에게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뺏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겨운 두 배신자의 얼굴을 최대한 보지 않고 버텼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제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착각했죠. 한 달을 그렇게 악착같이 견디는 동안
흥신소에서는 자료를 하나씩 모아오고 있었습니다. 흥신소가 한 달 만에 두툼한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이후부터 처제의 계좌로 송금된 돈의 흐름표, 아내와 친구 정환의 관계, 친구의 화훼 농장이 어떻게 우리 대리점 거래처 명단으로 굴러가고 있는지가 다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들고 처제가 운영하는 미용실로 갔습니다. 평소처럼 머리를 자르러 가는 척하면서요. 형부 어서 와요. 머리 자르러 오셨어요? 좀 다듬어줘. 처제가 가위를 들고 제 머리 뒤를 다듬는데 저는 카운터 위에 친구 정환이의 옛 사진 한 장과 30년 가계부 사본 몇 장을 슬그머니 올려놨습니다. 처제 손에서 가위가 멈추더군요. 거울 너머로 처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형부, 이게... 처제 미용실 앞으로 30년 넘는 동안 매달 들어온 돈, 그거 누구 돈이야? 그거는요... 혹시 입마금용이야? 처제의 손에서 가위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쨍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형부, 저는 그냥... 결국 처제가 미용실 문을 잠그고 의자에 주저앉아 마음의 가책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저는 미리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를 켰죠. 형부, 언니가 결혼 전부터 정환 오빠랑 만났어요. 둘이 결혼 못한 건 정환네 오빠 집안이 워낙 가난했고 우리 집에서 형부 집안만 고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니가 형부랑 결혼을 했는데 정환 오빠를 못 끊었어요.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 언니가 저한테 와서 울었어요. 뱃속에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그때 정환 오빠가 자기 병 진단을 받았대요. 무슨 유전병이랬는데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의논했어요. 일단 형부 아이로 키우자. 그래서 그 집안 재산이 들어오면 그걸 천천히 빼돌려서 두 사람 노후로 만들자고요. 그런 짓을 결혼 내내 했다고? 네, 형부. 죄송해요. 처제는 그걸 알고도 30년 동안 입을 다물었고. 언니가 매달 돈을 보내줬어요. 입마금 돈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저도 사실 그 돈으로 미용실 차렸어요. 형부 죄송해요. 그거 말고 다른 건? 재현이 병에 관련된 것도 여기서 처리했어? 네, 재현이가 초등학교 때 언니가 병을 알아채서 언니가 약이며 검사며 다 저희 미용실 주소를 받아서 폐기했거든요. 그런데 재현이가 어느 날 화장대에서 진단서를 봤대요. 언니가 깜빡하고 안 치운 거였대요. 그래서 알아냈다고. 잘 들었네. 그리고 충고하는데 자네 언니한텐 절대 내가 자네 찾아온 거 말하지 마. 알겠어? 네, 형부. 절대요. 아내와 친구가 절 배신했다는 것, 그것을 재확인하게 되니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게다가 아내와 친구는 제 재산을 노려 여태껏 숨기기까지 했어요. 저는 미용실을 나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신자들에게 어떻게 복수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범죄로 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혼만 해주기에는 무너진 제 인생이 너무 불공평했으니까요. 그러다 불현듯 곧 다가올 결혼기념일이 생각났습니다. 결혼기념일은 제 생일이기도 해서 아주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번 내 생일은 우리 가게 2층에서 할까? 친척들이랑 내 친구들, 거래처 사람들, 당신과는 부녀의 사람들까지 모아서 크게 잔치 한번 하자. 모두 모이면 100명이 넘을 텐데 괜찮을까? 업체 불러서 하면 되지. 다른 사람한테는 몸만 오라고 해. 아내가 한껏 들떠 생일 잔치 준비를 할 때 저는 흥신소에서 보내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모든 걸 무너뜨릴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결혼기념일이자 제 생일 당일, 대리점 2층 영접실은 무척 많은 인파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친척 40여 명, 부녀회 회원 30여 명, 친정 식구들 20여 명이 와 있었습니다. 100명 가까이 됐죠. 저는 아내를 그 자리 한가운데 앉히고 사회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박영자 여사와 저 결혼기념일이자 제 생일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수 형님 부부 38주년 축하해요. 아, 형님는 아주 모범 부부지. 30주년 때처럼 슬라이드 쇼 또 보여줘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슬라이드 쇼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자가 30주년 때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그 슬라이드 쇼 오늘도 똑같이 준비했어요. 다만 오늘은 좀 다른 사진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못 봤던 사진들로요. 응접실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가 수줍게 웃으며 좋아하더군요. 제가 이런 선물을 해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웃길래 저도 환하게 웃어줬죠. 지오킹 열차를 타게 될 테니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처음 몇 장은 평범한 결혼사진, 외아들 어릴 때 사진, 잔치상 사진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죠. 그러다 슬라이드가 중반에 다다랐을 때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조부, 손자, 친자관계 불일치 검사 결과지, 그리고 부자 검사 결과지. 처음에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어리둥절해하다가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저거 재현이가 덕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이지?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피 같은 손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애가 유전병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엔 손주를 의심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손주랑 우리 아들 그렇게 똑 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며느리 의심은 접었죠. 그럼 우리 아들의 문제라는 건데, 제가 그때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재현이가 그런 병 가지고 있는 거 언제 알았어? 무슨 병 말이에요? 전 그런 거 모르고. 몰라? 당신이 몰래 병원 진료받으면서 애한테 종합영양제라고 준 게 치료약이라던데. 내가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당신한테 묻겠어? 당신 진짜 다 알고 지금. 제가 소리를 꽥 지르자 아내가 곧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 다 알고 왔어. 내 아들이 네 자식이 아니면 당신이 딴 놈 씨를 품고 와서 나를 평생 속인 게 되지. 그러니까 말 잘해봐. 어떻게 된 일인지. 여보, 일단 집에 가서 둘이 있을 때 말해줄 테니까. 집에 가긴 뭘 가? 여기서 말해. 어떤 놈이야? 당신 입으로 말해. 여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진정하고. 잘못한 줄은 알아? 하긴 30년 넘는 세월을 모두 속였는데 그게 잘못인 걸 모르는 게 문제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덕수씨, 진정하고. 진정은 무슨 진정? 당신 같으면 진정하게 생겼어. 어서 당신 입으로 말해보라고. 우리 재현이가 누구 아들인지. 저의 폭탄 발언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당황한 듯 웅성거리더군요. 저의 생일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곧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리모컨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리모컨을 뺏길 생각도 없었고 그 자리에서 벗어날 생각도 없었어요. 그거 치운다고 생겼던 일이 없었던 일이 될 리가 있어? 그래, 말하기 싫다 이거지? 아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절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더군요. 끝까지 의리를 지키려는 건지 아무 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열받아서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이야기를 못해? 그럼 내가 말해줘? 내 자식이 내 핏줄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는데 내가 최소한의 조사도 안 했겠어? 제 말에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뚜벅뚜벅 걸어 정환이 앞으로 가서 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정환아, 넌 할 말 없냐? 그게 무슨 말이야? 난 할 말 같은 거 없지. 할 말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참 많이 닮았네. 그지? 너 병원 생활 자주 했잖아. 우리 아들처럼 자주 아파서. 여태까지 나 속이느라 고생 많았겠어. 덕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 그래, 그 말을 한 30년 전에 들었으면 이해해줬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너무 늦었지 않았나? 덕수야,
한 번만 들어줘. 그때뿐이야. 그때 이후로는 영자랑 그런 관계는 절대 아니었어. 거짓말하지 마. 지금까지 여러 번 만나고 있었으면서 내가 최소한의 조사도 안 해보고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해? 그건 그냥 재현이 때문에 만난 거야. 난 정말로 그 뒤론 아무 짓도 안 했어. 믿을 수가 있어야지. 30년간 날 속이고 내 옆에 붙어서 내 거래처며 내 돈이며 내 아들의 내 아내까지 다 뺏어갔으면서 믿으라는 말을 무슨 정신으로 하는 건데? 나는 정말로 이럴 줄은. 저는 친구 멱살을 잡고 한참 흔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더 흔들 수도 없었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 동안 친구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가 누구 덕에 지금껏 잘 살았는데? 너 돈 없어서 몇 번이고 엎어지려고 할 때 그때마다 돈 대준 게 누구였어? 그때마다 사람 소개시켜주고 거래처 연결해주던 게 누구냐고? 덕수야, 내가 자네한테 사업자금 빌려준 거 합치면 얼만진 아나? 내가 자네 거래처 다 연결해주고 자네 신원 보증 평생 다 써주고 자네 농장 옮길 때 땅까지 알아봐줬어. 그런데 그런 나를 이렇게 뒤통수를 쳐? 미안하다.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미안한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적어도 내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말했어야지. 네가 날 친구로 생각했으면. 넌 날 친구도 뭣도 아닌 그저 이용하기 좋은 호구로 봤을 뿐이야. 아니야, 난 절대로 그런 의도는 없었어. 외도. 딱 그것까지만 잘못했다. 친구 정환이 외도를 시인하자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새끼야, 너 미쳤어? 입 다물기로 했잖아. 내가 너한테 얼마를 갖다 바쳤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야말로 정신 차려. 네 남편 이미 다 알고 왔어. 나도 못 견디겠으니까. 못 견디게 뭘 못 견뎌? 넌 끝까지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전 그 자리에서 손바닥으로 식탁을 한번 내리쳤습니다. 둘 다 멈칫하더군요. 둘이 그렇게 붙어 먹더니 이제 와서 들킨 것 같으니까 싸우네. 그래, 왜도 그것도 나쁘지. 그런데 어쩌냐? 내가 그보다 더 심한 걸 들은 게 있어. 자네랑 우리 마누라가 짜고 계획적으로 내 재산 노린 거. 처제, 말해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다시 응접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처제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재현이 가졌을 때 있었던 일 다 형부한테 말씀드렸어. 언니 미안해. 나도 이제 더는. 그때 분명히 두 사람이 애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재산이나 축내자는 이야기했었지? 네, 형부 말씀대로예요. 전 그때 너무 어려서. 사람들이 웅성대더군요. 하긴 외도도 충분히 나쁜 짓인데 재산까지 빼돌리려고 했다는 게 알려졌으니 더 나쁜 인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찾아봤어. 너네들이 나한테서 빼돌리려고 했던 재산, 농장 부지, 일부랑 우리 거래처 한 군데, 그리고 마누라 명의로 빼놓은 적금까지 다 하니까 3억쯤 되던데. 게다가 통장 한두 개는 이미 해약해서 현금 인출까지 했고 그거 빼가서 어디에 쓰려고 했을까? 결국엔 나랑 이혼하고 저놈이랑 붙어 먹으려고 한 거지. 아니야 여보, 난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했어. 안 하긴. 어쩐지 몇 년 전부터 대놓고 공동명의 노래를 불러서 몇 개 당신 이름으로 바꿔줬었잖아. 아이 그건. 정환이 너도 마찬가지야. 와이프가 현금 인출한 통장 돈이랑 나한테서 땅 사겠다고 한 시기가 너무 똑같았지. 내 돈 받아서 나한테서 땅 사갔지. 이 나쁜 쓰레기 같은 것들이. 제가 다 쏟아내자 아내가 부들부들 떨더니 갑자기 처제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너 미쳤어? 나한테 돈 받아 처먹고 이제 와서 입을 나불대면 어떡해? 아내가 처제한테 달려들려 했지만 처남이 그 자리에서 막아섰습니다. 아이 누나, 제발 이제 그만 좀 해. 어떻게 이런 일에 동생까지 끌어들여? 야, 넌 누구 편이야? 적어도 내 가족은 내 편이어야지. 누나 편하기엔 매형한테 받은 게 너무 많잖아. 그동안 내가 아무리 덮어주려고 해도 이 정도 큰 사건이면 덮어주지도 못해. 왜 이런 일을 꾸며서 이 난리를 만들어? 아내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다가가 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소장이었죠. 그 옆에 위자료 청구서, 그리고 30년간 아내가 친정과 정환에게 빼돌린 부부 공동재산 환수 청구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넌 우리 집사람 아니야. 그리고 네가 30년 넘는 시간 동안 친정이며 정환이한테 빼돌린 돈은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토하게 만들 거야. 변호사 다 선임해놨어. 여보,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자그마치 30년을 넘게 같이 살았어.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한 번만이라도 말 두 번째야. 38년 동안 자넨 한 번도 안 봐줬는데 왜 난 자네를 봐줘야 하나? 이 파렴치한 인간아. 당신은 나한테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 가져가. 내가 못 가져가게 막을 거니까. 이제까지 내 거 너희들한테 다 뺏기며 살았어. 이젠 두 번 다시 아무것도 안 뺏길 거야. 당신은 뭐가 그렇게 잘났어? 그 잘난 집안 아들아들거리는 시부모들 나한테 시집살이 시키고 날더러 종노릇하도록 시킨 주제 뭐가 그렇게 잘났어? 아들 귀한 집에 정원씨 씨로 돼 있게 해줬으면 됐잖아. 여태까지처럼 호구로 살지 그랬어. 나도 뭐 좋아서 당신이랑 산 줄 알아? 집에서 시켜서 그랬지. 나도 너 같은 인간이랑 같이 살 생각 없었어. 그래, 살고 싶지도 않은데 돈 많은 집안에서 살고 싶었고, 사람들은 그걸 꽃뱀이라고 해. 혼인 사기라고도 하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혼시켜주려고 하는 거잖아. 둘이서 나란히 손잡고 쎄쎄쎄하면서 잘 지내봐. 돈 한 푼 없이 이혼하고 나한테서 상간남 위자료 청구받고 나서도 좋을진 모르겠지만, 다시 말하는데 난 한 푼도 뺏길 생각 없어. 내가 속은 세월만큼 다 가져올 거야. 정신적 위자료로 싹 다.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결혼 기간 동안 내가 당신 밥을 안 차려줬어. 청소를 안 해줬어. 빨래를 안 해줬어. 다 해줬는데 뭐가 문제야? 다 문제야. 이렇게 뻔뻔하게 구니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네. 당신 자식, 평생을 나를 속이게 만든 죄, 당신이 저지를 죄악을 불쌍한 우리 재현이가 다 떠안도록 떠넘긴 죄, 게다가 마지막에 나한테 들켜서 내 인생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 죄. 재현이가 얼마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는지 몰랐지? 저는 아내를 향해 아들의 일기장을 집어던졌습니다. 자식 새끼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 당신 죄까지 떠넘겨서 거짓말로 내 자식을 올감해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도록 만들었어. 당신이!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내는 제가 아들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나 봅니다. 마지막에 펼쳐진 페이지는 아들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힘들어한 부분이었어요. 아들의 말라붙은 눈물이 고뇌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종이가 결국 아내의 눈에 들어오자 이내 아내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거래처 사장님들, 제가 정원이 좀 소개해줬다는 거 아실 겁니다. 확실하게 말하는데 이놈하고 거래 계속하시는 사장님은 저하고는 연끈을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제가 준 연인이 제 손으로 끊는 게 맞다 싶어서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장하고 계속 거래를 하실 거면 그렇게 하세요. 신뢰가 생명인데 제 돈을 빼돌려 제 땅을 산 인간인데 믿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정환이 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떡수야, 이게 지금 무슨... 그리고 일부 거래처는 아주 상황 판단이 빨랐습니다. 아이 사장님, 우린 덕수 형님 보고 자네랑 거래한 거야. 자네 신혼보증도 덕수 형님이 다 서줬는데 이런 문제로 사고를 치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긴 시간 동안 신세진 사람 등에도 칼 꽂는 사람하고 무서워서 거래할 수나 있겠어. 잠시만, 제 이야기도 좀... 됐습니다. 상황이 애매하면 모를까 너무 명명백백하네요. 우리 거래처는 오늘부로 자네 농장에 있는 거래 끊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만 완료되면 다음부턴 납품 빠지겠습니다. 그럼 우리 농장 한 달이면 망합니다. 제발 선처를... 그러니까 누가 이런 짓 저지르라고 등 떠밀었어요? 지금까지 받아먹을 거 잘 받아먹고 살았잖아요. 덕수 형님 덕분에. 솔직히 거래처 중에 덕수 형님 부탁으로 거래해준 사람 태반인데 이런 식으로 구는 건 아니지. 그냥 뿌린 대로 거둔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신 농장처럼.
친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채 한마디도 더 못 꺼내더군요. 30년 동안 제가 연결해준 인맥, 신원보증, 거래처 라인이 그날 1시간 안에 통째로 사라졌으니까요. 결국 제 생일이자 결혼기념식이었던 날의 행사는 아주 엉망진창이 된 채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해결될 날이기도 했죠. 손주 치료는 검사 결과 나온 그 주부터 바로 시작했습니다. 조 원장이 직접 대학병원 혈액종양 쪽으로 연결해줘서 응고에 필요한 약을 정기적으로 마치게 됐죠. 의사 말로는 어릴 때부터 잘 관리하면 평생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병이라더군요. 손주가 처음 주사를 맞던 날 며느리가 진료실 앞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4년 동안 시아버지 무서워하며 혼자 끌어안고 있던 짐을 그제야 내려놓는 울음이었죠. 왜 나한테 이야기 안 했어? 어머님이 출산 당일 오셔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은 핏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더러운 병 같은 거라도 있으면 당장이라도 쫓아내실 거라고. 그래서 남편도 아무 말 안 하고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저도 아무 말 못 하고 살았어요. 죄송해요. 아내는 차곡차곡 입으로 업을 쌓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며느리 어깨를 토닥이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제 됐어. 늦었어도 다 됐어. 나는 내 친자식 아니라도 재현이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한다. 이 일기장에 쓰인 것처럼. 그 애가 나를 아비로 존경한 만큼 나도 그 애를 아들로 대해줘야지. 그러니 네 아들도 내 손주야. 그리 알고 있어. 이혼 소송은 2달 만에 끝났습니다. 녹음 파일, 일기장, 처제와 정환의 자백 영상, 친자 확인서가 다 한꺼번에 제출됐으니 판사도 길게 끌 일이 없었죠. 변호사가 마지막 조정 자리에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어르신, 위자료 최대치로 받으셨고요. 재산 분할도 어르신 명의 쪽으로 거의 다 정리됐어요. 30년간 사모님이 친정이랑 정환 씨한테 빼돌린 부부 공동재산도 환수 청구 들어가 있고요. 이건 좀 시간이 걸려도 절반 이상은 돌려받으실 거예요. 그래, 우리 며느리랑 손주 미래만 잘 다져놓으면 돼. 아내는 결국 자기 명의로 남은 게 한 푼도 없는 채로 다른 도시 임대주택으로 떠났습니다. 38년 동안 살림하며 자기 손으로 모았다고 자랑하던 그 돈은 모두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되어 제 명의로 환수됐고, 친정에 보낸 돈과 정환이에게 빼돌린 돈은 부당이득으로 별도 환수가 들어갔습니다. 처제만 이따금 안부 문자를 보낸다는 말을 들었지만 처제도 결국 언니와는 다 끊었다고 하더군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는 그런 자리에서 천천히 드러나는 거더군요. 정환이는 제가 30년 동안 손수 만들어준 거래처와 인맥이 다 끊겼습니다. 농장은 거래처를 잃고 한 달 만에 사실상 폐업 수순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 전 헐값에 받았던 동업 지분의 차액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걸어 농장 부지의 절반이 제 명의로 환수됐죠. 소송이 끝나고 30년 넘게 사귄 친구를 그렇게 묻는 일이 시원했는가 하면 시원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옳았죠. 하지 않았다면 전 거짓 인생 위에서 누군가의 비웃음을 사가며 살았을 테니까요. 며느리를 대리점 사무실로 부른 건 모든 게 정리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자네랑 우리 지호는 내 핏줄이 아닐 수도 있어. 우리 재현이가 내 친자가 아니었으니까. 그 자식인 우리 지호도 따지자면 그렇지. 아버님, 재현 씨는 아버지는 평생 모르게 해드리자 했어요. 아버지가 무너지시는 거 보면 자기가 못 살 것 같다고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만큼 아버님 힘들어하는 거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더 효자 노릇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주신 돈도 안 쓰고 다 모아두고 손도 못 대게 했죠. 저는 한참을 책상 위 외아들 사진을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새아가, 핏줄이 뭐야? 아내가 내 인생을 통째로 사기쳤어.
핏줄 아닌데 33년 동안 날 아버지로 끝까지 사랑한 사람은 우리 재현이야. 핏줄 아닌 줄도 모르고 4년 동안 우리 손주 끝까지 지킨 사람은 자네고. 아버님, 자네랑 우리 지호가 내 가족이야. 핏줄로는 자네도 지호도 남일 수 있어도 마음으론 내가 하랩이지. 재현이가 내 아들이니.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세아가, 이건 시내 상가 건물 등기야. 우리 지호 앞으로 신탁해놨어. 자네가 후견인이고 우리 지호 20살 될 때까지 자네가 관리해. 그 사이에 나오는 임대 수입은 자네랑 우리 지호 생활비로 써. 아버님, 이건 너무 큰 거 아니야. 자네가 4년 동안 시아버지 무서워하며 우리 손주 지킨 값이야.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더. 저는 봉투 하나를 더 내밀었습니다. 이건 자네 작은 책방자리 임대 계약서야. 자네 옛날에 도서관 사서였잖냐. 책방 한번 해봐. 자네 좋아하는 일이잖아. 아버님, 정말요? 정말이야. 자네 좋아하는 거 하면서 우리 지호 키우면서 살아. 아직 젊으니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지. 그래도 우리 지호는 나 죽을 때까지 나한테 보여달라는 뇌물이야. 며느리가 일어나 저한테 큰절을 했습니다. 저는 절을 받기 민망해서 며느리 손을 잡고 일으켰죠. 아가, 절은 우리 재현이한테 해. 자네 남편이 끝까지 자네 지킨 거야.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고마운 거야. 자네 같은 며느리 만난 게. 저는 아내와 정환이에게서 돌려받은 돈을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제 핏줄은 아니었지만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이 나이가 되어 가장 믿던 사람에게 배신당해보니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내 아들이 나를 아버지로 여기고 마음을 다해 모셨으니 제가 제 아들의 자식에게 하루비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는 게 맞는 거죠. 만약 아들의 일기장이 없었다면 저는 아들조차 의심하고 경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간 깊이 저를 생각해온 아들의 진심이 담긴 물건을 보았으니 제게는 재현이가 마음으로 낳은 아들인 거죠. 그리고 몇 달 지난 뒤 저를 배신한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을 잃고 작은 아파트에서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며느리에게 자기가 피가 이어진 손주 친할머니라고 접근하려고 했답니다. 평생을 저를 속이며 제 재산 축내온 기생충답게 이번엔 며느리한테 들러붙으려 한 거죠. 그래서 며느리와 손주를 저희 집 근처로 데려왔습니다. 저 무서운 줄 아는 아내는 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리더군요. 그리고 정환이는 아내와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갈 데가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제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산 아내가 아무 구실도 못하고 돈도 없는 남자를 얼마 동안 옆에 둘진 모르겠더군요. 지금도 날이면 날마다 두 사람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만간 정환이가 아내가 사는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두 사람의 38년 끝에 남은 자리였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자리죠. 38년을 속고 살았지만 그 38년이 헛되지 않았던 건 죽은 외아들이 마지막까지 저를 아버지로 사랑한 일기 한 권 덕분입니다. 사기는 사기로 끝나도 사랑은 사랑으로 남더군요. 저는 인생 끝자락에 와서야 그걸 배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